미 대선 투표가 이 시각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저마다 승리를 장담하며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승복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백악관 주변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인 1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반대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강진이 덮친 터키에서 또 한 번 기적 같은 구조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91시간 거의 나흘을 버틴 4살 여자아이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서울 11도 등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 시각 현재 별다른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종 결과는 아니더라도 출구조사 정도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나라 기자, 투표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네, 투표가 시작된 지 16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 뒤부터 역시 이곳 동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되고요. 전체적으로 9시간 뒤에 투표가 끝납니다. 역대 최고로 뜨거웠던 선거 열기, 사전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죠. 네,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1억 30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400만 명은 사전 우표 투표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4년 전 기록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투표가 종료된 뒤 1시간 반 뒤 사전 투표 결과가 차례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합주 대부분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처럼 출구조사가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이미 개표하고 있는 남부주 결과가 관심입니다. 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남부 경합 3개 주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이르면 한국 시각 10시부터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북부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등 북부 3개 주도 투표 마감 시간은 3시간 후쯤인데 남부와 달리 사전투표 개표를 선거 당일까지 금지하고 있어서 이곳의 결과는 오늘 내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개 마지막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섣불리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경합주 가운데 박빙 경합주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가 조금 앞선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4년 전 대선 때처럼 오늘 투표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올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놓고 소송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의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도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표심이 최대 관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승부처로 떠오른 펜실베니아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아무래도 가장 치열한 접전지인 만큼 현지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에 위치한 상점가인데요. 자,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대부분 가게들이 나무나 철판 가림막을 단단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는 경찰뿐 아니라 무장한 주 방위군까지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분위기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죠. 한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에 숨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워낙 초경합지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만에 하나 폭력 사태 일어나게 되면 이 시위와 맞물려서 더 격화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한데요. 특히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에 제일 많이 화력을 쏟아부었던 게 바로 그 지역이죠.
네, 방금도 그 바이든 선거본부 쪽 그 캠페인 차량이 저희 방송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갔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그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을 다녀갈 정도로 막판 총력을 펜실베니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중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 우위 보이고 있는데 선거인단 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은 이곳 펜실베니아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이라 더 그렇습니다. 최고 격전지죠.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줘도 이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세 곳 모두 이기면 승리한다는 계산이어서 바이든 후보 입장에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전투표분 개봉을 선거일인 오늘 시작하는 데다가 사흘 후인 6일 도착하는 우편 투표분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길어지면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펜실베니아는 이번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우편 투표 개표를 막기 위해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당선자 확정 계속 미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또 하나의 격전지 남부의 플로리다주입니다. 현지에도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특파원,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마이애미 북쪽 팜비치 카운티의 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9시간쯤 지났는데 유권자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오는 즉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은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7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사전 투표한 곳인데요. 오늘 오전 이 부근 또 다른 투표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투표를 했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왜 함께 투표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이 대선일이고 여기 와서 투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플로리다도 그동안 선거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그만큼 투표율도 기록적이겠죠. 네,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유권자는 약 1,4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집계로 현장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는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만으로 이 투표율이 64%를 넘긴 건데 이는 2016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당시 전체 투표자 수의 90%를 넘어선 겁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와 오늘 실시된 현장 투표까지 더해지면 이번 대선 투표는 지난 대선 기록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는 본투표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사전 현장 투표와 도착된 우편 투표를 미리 개표해 집계하고 있는데요. 개표 결과는 플로리다 서쪽의 시간대가 1시간 늦은 걸 감안해 동부시간 기준 밤 8시, 한국시간 오늘 오전 9시, 10시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할지 사전투표 개표 결과만 먼저 공개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가 공개되면 이번 대선 승기를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승리를 낙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앞에 나가 있는 서지영 특파원을 불러보죠. 서 특파원, 주변에 사람들이 벌써 꽤 모여있네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광장입니다. 여기서 200m 떨어진 곳에 백악관이 보입니다. 백악관 뒤쪽에 라파이트 공원이 있고요. 공원 주변에 이렇게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 시위가 격화되면서 울타리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됐고 선거일 앞두고 이 울타리가 더 보강이 된 겁니다. 철제 담벼락에는 각자가 써붙인 각양각색의 구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음악이 시끄럽게 들리고 있는데요. 선거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그리고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백악관 뒤쪽 이곳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인권단체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건너편인 백악관 앞쪽에는 트럼프 깃발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없이 아직까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네, 승복 선언도, 승리 선언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계획이 없다. 하지만 두 선언 가운데 한 가지는 하고 싶다. 오후 공화당 전국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운동 참모들 앞에서 당일 밤 결과를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승리 선언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대신 승리는 쉬운데 지는 것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지지자 등과 함께 선거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250명 정도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 워싱턴 DC에서는 현재 50명 이하 규모의 모임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델라웨어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로 오늘 선거 마감 이후에 여기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할 계획인데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나가 있는 금철영 특파원,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델라웨어주 윌밍턴은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 지지 기반입니다만 아직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철자망 너머에 바이든 후보가 오늘 유세할 연설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투표가 끝나기 전이어서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한산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엄한 보안 속에 행사장 정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안 비표를 받은 초대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차장을 통해 입장이 가능한데 현지 미디어도 미국 주요 언론사들만이 입장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 오늘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는데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 오늘 이른 아침 장남 보 바이든의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장남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대법관을 지냈었는데요.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꿈을 꼭 이루도록 하세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들의 묘지를 참배해서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보 바이든의 묘지 참배에 이어서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로 향했고요. 어제도 방문했던 자신의 고향인 스크랜튼을 방문한 데 이어서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현지 미디어와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바이든 후보는 자택인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근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곳 윌밍턴 체이스 센터에 마련된 연설 무대에 나와 연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디트로이트에서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 의원과 합류한 상태에서 이곳 연설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당정의 합의안을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로 맞추는 현실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 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 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안정 주거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인하폭은 0.05%포인트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억 원으로 낮추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죠. 홍남기 부총리가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 아침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의도역에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배지 캐스터, 어때요? 날이 많이 추워진 게 체감이 됩니까? 네, 지난 겨울 여의도역에서 날씨를 전해드리곤 했는데요. 이곳에 다시 나와보니까 그때 추위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늘은 겨울 추위를 미리 경험해보는 날인 듯 합니다. 오늘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4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이 절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 추운 곳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추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5도, 대전 0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광주가 5.5도, 대구는 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강릉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13도, 부산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도 알아봐야죠. 어제도 다행히 이 신규 확진자 수 일단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시설, 학원, 직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잇따랐는데요.
취재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채린 기자, 먼저 환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15명으로 모두 204,510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1,825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4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72명, 치명률은 1.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1명, 경기 15명, 충남 지역에서 6명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에 감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집단 감염도 잇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중학교 헬스장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40명이 이릅니다. 그동안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 사례와 헬스장 사례를 나눠서 집계했지만 감염과 전파 양상을 검토한 결과 하나의 사례로 묶였습니다. 서울음악교습과 관련해 학생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 2명,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서울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해 각각 1명씩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출입기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기자실이 폐쇄됐고요. 밀접 접촉자가 있는 서울시 교육청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 확진자도 3명이 더 늘어나는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환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네, 일단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음 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두 번째 유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본격적인 대유행의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해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방역 당국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내도 언제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결국 치료제나 백신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2종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신은 업체 3곳 중 1곳이 임상 1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총장의 언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냈는데요. 윤 총장은 즉각적인 응대는 없었지만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총장 응원 화환 350여 개가 대검찰청 앞에 늘어섰다 철거됐고 추 장관 비판에 실명으로 동의의 뜻을 밝힌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 댓글은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해당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청원 닷새 만에 답변 기준의 2배가 넘는 40만 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추미애 장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의 비판과 우려,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린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정면 겨냥한 겁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검사들에겐 포용 의사를 밝혀 검찰 내 반발 확산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윤 총장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대전 고검 지검 방문에 이어 최근 들어 총장의 두 번째 공개 행보로 술렁이는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도 다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강진이 덮친 터키에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91시간, 나흘 가까이를 버틴 4살 어린이가 구조됐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건물 잔해의 좁은 틈 사이에 4살 여자 어린이의 몸이 끼어 있습니다. 얼굴과 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어린이는 이곳에서 무려 91시간, 나흘 가까이를 혼자 버텼습니다. 구조대원은 여린 손을 잡고 급히 링거를 놓으며 말을 겁니다. Ben senin yanındayım, ayrılmayacağım, tamam mı? Durumun nasıl? İyi. 부엌 싱크대와 식기 세척기 등이 무너진 천장을 지탱한 덕분에 어린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건물 잔해 속에서 들려온 이 어린이의 목소리를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Arkadaşımla birbirimize baktık. Sen de duydun mu benim duyduğum gibisinden? Tekrar bir dinleme yaptık. Hani ben buradayım gibisinden çok cılız bir ses geliyordu.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어린이는 먹고 싶은 음식까지 이야기합니다. İstediğin yemek var mı? Onu hazırlatalım. Efendim canım? Köfte ve ayran mı istiyorsun? Tamam canım. 검사 결과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Karnın mı ağrıyor? Tamam. Geçecek, tamam mı? Orası da mı ağrıyor? Tamam kızım. Hadi bir de öpücük atar mısın? 하지만 이 어린이의 엄마는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가족은 지진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서부와 그리스 섬을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 앞 도로에 매설된 800mm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도로에 직경 5m, 깊이 2m 크기의 구덩이가 발생했고 하안동과 소하 일동 지역 5만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새로 매설한 상수도관에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새 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남성동 마산어시장에 있는 2층짜리 잡화 보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났을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은 뒤 주변 건물로 옮겨붙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가 판 가짜 경유로 100대 넘는 차가 고장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가 수년 동안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면서 가짜 경유를 팔아온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가짜 경유를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23번 국도를 빠르게 달리는 화물차. 경찰이 논산과 공주 주유소 두 곳에 가짜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특정해 쫓고 있는 차량입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같은 날 다른 지역 주유소 여러 곳도 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가짜 경유 판매 정황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사료통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홈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넣는단 말이에요. 직접 보신 거예요? 네, 그걸 제가 봤어요. 제보자는 이런 사실을 석유관리원과 주유소협회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가짜 경유를 팔던 50대 주유소 업주는 자신의 판매망을 자랑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6개라고 그랬대는데 신단진하고 전주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대요. 경찰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주 지역 주유소는 사업자 명의가 6개월 간격으로 4차례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뀌는 사업주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다른 10여 곳의 주유소에도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급책을 추적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적발된 경유 성분을 확인 중인 석유관리원은 기존의 가짜 경유와는 유형이 전혀 달라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가짜 경유로 인한 차량 고장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8건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분들의 옷차림도 겨울에 접어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까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0.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 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 4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0.5도, 강릉 3.3도, 춘천은 영하 4.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광주가 5.5도, 대구 3.2도, 제주도는 12.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강릉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가 13도, 부산은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교 안보 라인, 강경화 외교장관이라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선 이후에 방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왔던 외교부. 당장 미국 대선 직후 각종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미 공관 등을 통해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각국의 소재에 있는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상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사 조력 상황이 생긴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제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 미국 대선 판세 등 동향을 분석하고 이후 우리가 취할 조치 사항을 점검해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당선자에 따라 한미 관계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대선 직후 예정됐던 강경화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미국 방문에서 대선 직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새 대통령의 취임일이 내년 초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당장 면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각계 인사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미국 대선 향배에 우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산업과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박대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섞는 장비부터 탈착형 배터리로 달리는 오토바이까지 일반인이 전시회를 찾을 정도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저는 사실 전기나 전자 쪽은 아닌데 그냥 전기차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LG화학 등 국내 3사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35%로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유럽에서 친환경차 수요가 폭증한 게 큰 몫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내세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 감축 정책, K배터리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돈 2천조 원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입하겠다는 공약도 관련 업계의 희소식입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과 기술기업 규제 강화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게 변수입니다. 중화학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수출 산업 같은 경우는 국제 시장에서 환경 규제를 많이 받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엔 정책의 연속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첫 집권 때 강조했던 한미 FTA 개정은 이미 끝났고 중국 화웨이 규제는 우리 기업에 뜻하지 않은 반사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5G 장비와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활동의 폭을 넓힐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대선 불복 가능성과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 우리 산업계도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50년 이른바 탄소 중립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으로 과감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며 탄소 중립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환경 규제와 장벽을 높이고 있어 기업들이 친환경과 저탄소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다듬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건물과 수송 분야 저탄소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기업과 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2차 녹색성장 세계 정상회의를 감안하면 탄소 중립 계획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앞서도 보셨죠. 2050년을 목표로 한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순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고 철강 기업으로 꼽히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입니다. 지난해 포스코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8천만 톤을 넘어 국내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감축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처럼 배출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영일만에 우뚝 솟은 철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층에 주입해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2017년 당시에 국내 최초로 CO2 지중 저장을 성공한 당시 이산화탄소 100톤을 해저 약 800m 땅속에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이곳에서의 탄소 주입은 중단됐습니다. 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0년에는 이러한 저장 설비를 이용해 연간 4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 새로운 저장소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소 60km 이상 떨어진 원해역에서 저장소를 탐사하고 있고 시추해서 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사실상 유일한 탄소 흡수원은 숲입니다. 11,000여 개의 중소공장이 모인 시와 산업단지 옆으로 주거지와의 사이에 길게 뻗은 숲이 보입니다. 공단 조성 당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 길이 3.2km, 폭 250m로 만든 차단 숲입니다. 연간 200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지만 그 양은 20층짜리 아파트 한 동에서 나오는 배출량 수준에 불과합니다. 숲 관리를 잘 한다라면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더 늘려서 온실가스 저감 숲으로서의 이 숲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 1천만 톤, 반면 흡수량은 4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흡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치료제의 경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백신의 경우에는 성과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연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환자분들의 참여와 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는 환자, 특별히 경증 환자분들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에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임상 이상을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0명의 임상시험 참여자가 확보가 돼 있고,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300명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순간에는 18명의 임상시험 참여자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하는 식약처가 있게 되고,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지원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지원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관련된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에 있어서 효능평가라든지 동물 실험이라든지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두 치료제는 고위험군보다는 현재로서는 경증의 고위험군 환자가 위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대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현재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도 금년 내에 전임상, 즉 동물 실험을 마치고 임상 1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을 지금 식약처로부터 검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유럽에서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와 시민들을 겨냥한 잇따른 테러 발생으로 유럽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흉기 테러를 벌인 용의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남부 니스의 흉기 테러 용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태에 빠진 용의자가 의식을 되찾더라도 접촉자 간의 전염 가능성으로 인해 당국의 수사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난달 29일 니스 소재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서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잉글랜드 리버풀시에서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기 검사는 오는 6일을 시작으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2주마다 시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조치가 전파고리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검사 지원 인력으로 군 병력 2,000명을 이번 주 리버풀시에 배치할 예정이며 추가 검사소 설치와 1시간 이내 진단 결과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인을 잃거나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유기동물 수백 마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사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 섬에서 대규모 항공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활주로에서 운반 케이지에 몸을 실은
개와 고양이들이 차례차례 대형 수송기 안에 탑승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와이 동물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던 유기동물들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들이 급증하면서 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에 더 넓은 보호시설과 더 많은 입양 기회가 있는 미국 본토로 동물들을 이동시키기로 한 겁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7월부터 이번 대규모 수송 작전을 준비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6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비행편이 부족해 대형 전세기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하와이를 떠나 미국 서부 시애틀에 무사히 도착한 동물들은 수의사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은 뒤 다시 미국 곳곳의 동물보호소로 이동해 새로운 가족과 만날 기회를 얻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로나19 독감 동시 진단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한 번의 검사만으로도 코로나19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시약 제품이 국내에서 첫 번째로 정식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기침과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의 검사만으로 최대 6시간 이내에 동시 진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검사 시간을 단축해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이른 시일 안에 환자들에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결제가 늘고 실물카드 결제는 줄었다는 키워드인데요. 코로나19가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도 바꿔놨습니다. 비대면 결제는 17% 증가했지만 손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은 실물카드 결제 규모는 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지급결제 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하루 평균 비대면 결제 규모는 8,330억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면 결제는 3.7% 감소했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결제는 18% 늘었지만 플라스틱 카드 결제는 5.6% 줄었습니다. 한편 전체 카드 이용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느는 데 그쳤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장모님 송금 좀, 돈 요구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엄마나 아빠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문자나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돈 요구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올해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액은 지난해보다 25% 늘었고 피해 건수는 14%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만큼 급전 요구 시에는 본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요. 특정 앱을 설치하기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보이싱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60% 줄었고요. 피해액도 58% 감소했는데요.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근거지로 꼽히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한국에서 챙긴 범행 자금 세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제 재판정에 섰습니다. 자신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사표 수리라는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정 증언을 위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유 씨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인사조치와 수사 의뢰 사이에서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의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결국 백 전 비서관의 정무적 판단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가 감찰 도중 잠적해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금액도 불분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백 전 비서관 생각에 공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김경수, 윤건영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에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표 수리는 하한선을 제시한 것뿐이고 징계 등 추가 조치는 소속기관인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는 더 강한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역시 비교 대상이 없는 유 씨 사건을 이례적인 감찰이었다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사는 조 전 수석의 증언에 모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는데 이에 조 전 수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한때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46억 원에 달하는 원룸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도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는 상당수 피해자들 돈을 돌려받을 길도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원광대 인근 원룸촌. 임대업자 A씨는 이곳에 원룸 건물 16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46억여 원. 120명 넘는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A씨가 펜션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학생이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기 넣어 있어가지고 이자가 매달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매를 거쳐 원룸 건물을 팔았지만 피해자 일부가 보증금의 절반가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채권자 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거나 그 법정에서 정한 최우선 면제 1,700만 원 정도만 보전받은 상태고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마땅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법원은 사기에 가담하거나 통장을 빌려준 A씨 가족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생은 공개 수배됐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LG와 두산, 잠실 맞수가 7년 만에 만납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13회 말 만루 상황. 생애 첫 가을 야구 타석에 들어선 대주자 요원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병규 코치님께서 만약에 창기 형이 나가게 되면 만루의 변화구를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쉽게 던지지 못할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직구를 노려라 하셨는데 그리고 이 스윙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신민재 선수. 야, 투볼 상황에서 분명히 스트라이크 하나를 기다릴 것 같았는데 과감한 스윙으로 정타를 만들었고요. LG는 신민재의 짜릿한 끝내기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신민재의 목표는 육성 선수로 입단할 당시에 친정팀 두산을 넘는 겁니다. 선수단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거의 결과를 떠나서 지금 잘해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자. 신민재가 프로에 입단했던 2015년 한국 시리즈 MVP에 등극했던 정수빈. 두산은 가을 사나이로 불리는 정수빈이 공수에서 선봉에 나섭니다. 우선 체력적인 부분에서 두산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큰 경기에서는 일정 승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요. 연장 13회 가면서 그래도 다들 체력이 소진됐을 거라 생각해서 좀 좋았습니다. 3전 2선승제에서 두산은 또 플렉센과 알칸타라라는 강력한 원투 펀치가 버티고 있어 선발 대결에서 LG에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7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잠실 맞습니다. 지금까지 4번 가을 야구에서 격돌해 2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저는 여의도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거리에는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단풍은 울긋불긋 참 예쁜데 바람이 매우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요.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철원은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1도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도 0.5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떨어져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오늘 아침이 절정기에 달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를 텐데요. 그래도 오늘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5도, 대전 0도 등으로 어제보다 중부지방은 3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광주가 5.5도, 대구는 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낮 동안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 대선 투표가 이 시각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동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저마다 승리를 장담하며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승복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백악관 주변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인 1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반대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서울 11도 등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시간 뒤 미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되는데요. 자세한 동향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가 있는 김나나 기자 나오십시오. 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선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투표가 시작된 지 17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뒤부터 역시 이곳 동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되고요. 전체적으로 8시간 뒤에 투표가 끝납니다. 자, 일부 과격 지지자들 때문에 투표 당일에도 혹시 무슨 소동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주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아직 폭력 사태나 과격한 시위는 없는 상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일부 투표소에서 사소한 문제로 투표소 문을 길게는 30여 분 정도 늦게 연 정도의 해프닝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그만큼 사전 투표 열기도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1억 30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400만 명은 우편 투표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4년 전 기록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도 선거를 치르면 출구조사를 할 텐데 그 결과 우리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합주 대부분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처럼 출구조사가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이미 개표하고 있는 남부주 결과가 관심입니다. 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남부경합 3개 주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이르면 한국 시각 10시부터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부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등 북부 3개 주도 투표 마감 시간은 2시간 후쯤인데 남부와 달리 사전투표 개표를 선거 당일까지 금지하고 있어서 이곳의 결과는 이곳 시각 오늘 내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세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김나라 기자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저로서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경합주 가운데 박빙 경합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가 조금 앞선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4년 전 대선 때처럼 오늘 투표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올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놓고 소송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의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번 대선을 복기해보면 승부를 갈랐던 지역, 뭐니 해도 과거 공업지대였던 북부 러스트벨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곳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펜실베니아주에 한보경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한 특파원,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현지 분위기, 그동안의 선거 열기만큼이나 긴장이 아주 높다고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에 위치한 상점가인데요. 곧 해가 완전히 질 것으로 보입니다.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대부분 가게들이 나무나 철판 가림막을 단단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는 경찰뿐 아니라 무장한 주 방위군까지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분위기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에 숨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워낙 초경합지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만에 하나 폭력 사태 일어나게 되면 이 시위와 맞물려서 더 격화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의 중요성은 이 막판 선거운동, 특히 마지막 날 최종 유세가 거기서 열렸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네, 바이든 후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곳을 다녀갈 정도로 막판 총력을 펜실베니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중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 우위 보이고 있는데 선거인단 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이라 그렇습니다. 최고 격전지인 플로리다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준다 하더라도 이곳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세 곳 모두 이기면 승리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는 투표 결과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분 개봉을 선거일인 오늘 시작하는 데다가 사흘 후인 6일 도착하는 우편 투표분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펜실베니아는 이번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우편 투표 개표를 막기 위해서 소송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당선자 확정 계속 미뤄지게 되고 결국엔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플로리다주도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팜비치 카운티에 이영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투표소 한 곳에 직접 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마이애미 북쪽 팜비치 카운티의 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종료 2시간쯤 남았는데 유권자들은 오는 즉시 기다리지 않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은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오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7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사전 투표한 곳인데요. 오늘 오전 이 부근 또 다른 투표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투표를 했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왜 함께 투표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이 대선일이고 여기 와서 투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플로리다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사전 투표도 대단했다고요? 네,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유권자는 약 1,4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집계로 현장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만으로 투표율이 64%를 넘긴 건데 이는 2016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당시 전체 투표자 수의 90%를 넘어선 겁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와 오늘 실시된 현장 투표까지 더해지면 이번 대선 투표는 지난 대선 기록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는 본 투표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사전 현장 투표와 도착된 우편 투표를 미리 개표에 집계하고 있는데요. 개표 결과는 플로리다의 서쪽 시간대가 1시간 늦은 걸 감안해 동부 시간 기준 밤 8시,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0시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할지, 사전 투표 개표 결과만 먼저 공개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가 공개되면 이번 대선 승기를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승리를 낙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앞에 나가 있는 서지영 특파원을 불러보죠. 서 특파원, 주변에 벌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광장입니다. 여기서 200m 떨어진 곳에 백악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에 라파이트 광장이 있고요. 이 광장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선거일을 앞두고 이 울타리가 보강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 때 울타리가 설치가 됐는데 이 철제 담벼락에는 각자가 써붙인 각양각색의 구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시민들이 1000명 이상 돼 보이는데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또 흥을 돋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인권단체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건너편인 백악관 앞쪽에는 트럼프 깃발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 없이 아직까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가능성 있는 걸까요? 네, 승복 선언도, 승리 선언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없다. 하지만 이 두 선언 가운데 하나는 하고 싶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정부기 사무소를 찾아서 한 말입니다. 선거운동 참모들 앞에서 당일 밤 결과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결과를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기 승리 선언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는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승리는 쉬운데 지는 것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지지자 등과 함께 선거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250명 정도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워싱턴 DC에서는 현재 50명 이하 규모의 모임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오늘 선거 마감 이후에 정치적 근거지인 델라웨어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할 계획인데요. 델라웨어 윌밍턴에도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금채령 특파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델라웨어 윌밍턴은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지만 거리는 비교적 한산하고 조용했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이든 후보의 연설 무대는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삼엄한 경비와 보안 속에 행사장을 주변 정리하는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곳곳을 검색하고 있고 초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비표 검사가 끝나면 이곳 행사장으로 속속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투표 마감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마감 이후에야 주차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오늘도 바빴다는데 어떤 일정들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장남 보 바이든의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장남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역임하다 암 투병 끝에 사망했는데요. 숨지기 직전 바이든 후보에게 유언으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꿈을 꼭 이루도록 하세요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이든 후보는 아들 보 바이든의 묘지를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를 다시 방문해서 어제도 찾았던 자신의 고향인 스크랜튼 지역을 방문했고요. 이후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필라델피아를 찾아서 현지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델라웨이주 윌밍턴 자택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유세를 마친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돌아와 합류하는 대로 투표 마감 이후의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곳 윌밍턴 체이스 센터에 마련된 연설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도 이곳에서 했는데요. 당시 바이든 후보는 어둠이 아닌 빛의 동맹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연설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윌밍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는 현실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 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안정 주거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인하폭은 0.05%포인트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억 원으로 낮추자던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배혜지 기상캐스터, 바람이 확실히 어제보다 차가운 게 느껴지나요? 네, 계절이 갑자기 겨울로 향한 듯 바람이 무지 차갑습니다.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분들의 옷차림도 겨울로 접어들었는데요.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로 한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은 영하 6.2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현재 기온 0.2도, 그리고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오늘 아침이 절정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종일 쌀쌀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해안 지역과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9도, 대전 영하 0.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기온이 낮은데 전주가 1.8도, 부산은 4.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1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가 13도, 부산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동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5명, 두 자릿수를 잘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도 46명으로 5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학원이나 사우나 같은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음악 교습학원 관련해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인원이 이제 20명대로 올라왔고요. 경기도 용인의 동문 골프 모임 관련해서도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 56명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럭키 사우나라는 곳과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 감염과 관련해서도 각각 한 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이 소나기 포차라는 주점의 방문자 혹은 접촉자들이고요. 나머지 1명은 50대인데 감염 경로를 몰라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주에서는 4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저녁에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도착한 뒤 음식점 2곳과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빠른 격리와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전파 위험성은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선제적으로 벌였는데요. 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과 학생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를 통해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으로 감염이 번졌습니다. 헬스장 이용자를 연결고리로 서울 구로구의 또 다른 헬스장으로 2차 전파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최소 40명에 달합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출입기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기자실이 폐쇄됐고 밀접 접촉자가 있는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한 확진자도 3명이 더 늘어나는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한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 요양병원 등을 전수 진단 검사해 확진자 22명을 조기에 발견한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4개 시도 26만 명이 대상입니다.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음 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5천만 명을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의 두 번째 유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본격적인 대유행의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두 종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신은 업체 3곳 중 한 곳이 임상 1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평검사들의 항의와 그 검사들을 해임시키라는 국민 청원이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거듭 윤석열 총장을 압박한 건데요. 윤 총장은 한 강연에서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간의 검찰 행보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응원 화환 350여 개가 대검찰청 앞에 늘어섰다 철거됐고 추 장관 비판에 실명으로 동의의 뜻을 밝힌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 댓글은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해당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청원 닷새 만에 답변 기준의 2배가 넘는 40만 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추미애 장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의 비판과 우려,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린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정면 겨냥한 겁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검사들에겐 포용 의사를 밝혀 검찰 내 반발 확산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윤 총장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대전 고검지검 방문에 이어 최근 들어 총장의 2번째 공개 행보로 술렁이는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도 다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강진이 덮친 터키에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91시간을 버틴 4살 어린이가 구조됐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건물 잔해의 좁은 틈 사이에 4살 여자 어린이의 몸이 끼어 있습니다. 얼굴과 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어린이는 이곳에서 무려 91시간, 나흘 가까이를 혼자 버텼습니다. 구조대원은 여린 손을 잡고 급히 링거를 놓으며 말을 겁니다. Ben senin yanındayım, ayrılmayacağım, tamam mı? Durumun nasıl? İyi. 부엌 싱크대와 식기 세척기 등이 무너진 천장을 지탱한 덕분에 어린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건물 잔해 속에서 들려온 이 어린이의 목소리를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Arkadaşımla birbirimize baktık. Sen de duydun mu benim duyduğum gibisinden? Tekrar bir dinleme yaptık. Hani ben buradayım gibisinden çok cılız bir ses geliyordu.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어린이는 먹고 싶은 음식까지 이야기합니다. İstediğin yemek var mı? Onu hazırlatalım. Efendim canım? Köfte ve ayran mı istiyorsun? Tamam canım. 검사 결과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Karnın mı ağrıyor? Tamam. Geçecek, tamam mı? Orası da mı ağrıyor? Tamam kızım. Haydi bir de öpücük atar mısın? 하지만 이 어린이의 엄마는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가족은 지진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서부와 그리스 섬을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 앞 도로에 매설된 800mm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도로에 직경 5m, 깊이 2m 크기의 구덩이가 발생했고 하안동과 소하 일동 지역 5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새로 매설한 상수도관에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새 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남성동 마산어시장에 있는 2층짜리 자파 보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은 뒤 주변 건물로 옮겨붙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막바지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외교 안보 라인 수장들의 방미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왔던 외교부. 당장 미국 대선 직후 각종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미 공관 등을 통해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각국의 소재에 있는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상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사 조력 상황이 생긴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제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 미국 대선 판세 등 동향을 분석하고 이후 우리가 취할 조치 사항을 점검해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당선자에 따라 한미 관계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대선 직후 예정됐던 강경화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미국 방문에서 대선 직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새 대통령의 취임일이 내년 초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당장 면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각계 인사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좀 더 자세히 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체중이 늘기는 했지만 특별히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국정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상으로 시신 수색 관련한 정황이 좀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북한은 9월 25일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 외에 재조사하라는 지시냐는 질문에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선 몸무게가 현재 140kg대로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6, 7kg씩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여서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외교 안보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직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공개 활동이 없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대선 후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혀 일각의 강제 노역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 중이며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으로 구체적인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국방성으로 변경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통역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특별한 도발 징후는 없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병원을 운영하고 또 수능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확진 수험생은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 3주 전인 오는 12일부터 운영됩니다. 그 전에 확진된 수험생에겐 시도별로 마련된 병원과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12일 이후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수험생도 이곳에 갈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확진 학생을 위한 시험 장소를 정해서 그쪽으로 확진 학생들이 이동해서 입원하면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시험 지구별로 2개가량 확보됩니다. 자가용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급차도 탈 수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수험생의 집단 발병을 막고 시험장의 방역 조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집합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에서의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격리자와 확진자를 관리하는 시험 감독관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엔 오전 9시에서 10시로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지하철과 버스는 출근 혼잡 운행 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 증편 운행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배차 간격도 줄어듭니다. 또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 듣기 평가 중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 예년과 같은 대책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또 어린이집 학대 얘기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고 현재까지 피해 어린이만 6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신고를 못하게 학부모들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식사 시간. 보육교사가 바닥에서 놀던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더니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교사는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교사가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더니 갑자기 아이 팔을 잡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나갑니다. 이 장면 말고도 10건이 넘는 학대 영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피해 아이가 극심한 불안과 폭력성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배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막 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나를 지켜주는 베개야. 학부모들은 또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숨겼고 학부모들의 경찰 신고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과 원감 등은 이 CCTV 열람을 만류를 시키고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 등으로 부모님을 회유를 한 정황까지. 현재까지 신체 정서적 학대를 받은 원생은 6명, 추가로 드러난 1명을 포함해 혐의를 받는 교사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혐의 받고 계시는 선생님 2분은 혹시 출근하시나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일부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났다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관련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서울 강변북로의 서쪽 끝과 파주시 문산읍을 잇는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이번 주말에 개통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큰 혼잡을 빚었던 일산과 자유로 일대 상습 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구간별로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토요일인 오는 7일 0시에 개통하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강변북로의 서쪽 끝지점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문산읍까지 35.2km를 거의 직선으로 잇는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서 파주 문산을 가면 지금처럼 자유로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가 15km 줄어듭니다.
모두 8개의 나들목이 생기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도 연결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자고속도로지만 한국도로공사와 비슷하게 요금을 책정해 전체 통행요금은 2,900원입니다. 남쪽으로는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인 서울 광명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앞으로 수원, 평택, 익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되며 향후에 남북 간 교통망의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자유로와 통일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상습 정체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서울 강변북로 인근의 병목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서울에 설치된 첫 경전철인 우이 신설선은 기관사 없이 운행되는 무인 열차인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기관사 면허를 가진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운행사가 이를 어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 운행하는 우이 신설선. 기관사 없이 운행하는 서울의 첫 무인 경전철로 2017년 개통 당시 안전우려에 기관사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 탑승 조건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각 열차마다 소정 자격증을 가진 승무원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개통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제가 직접 전철을 타보고 안전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열차에는 승객뿐 응급 상황 대비 장치가 있지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요원 탑승이 국토부 승인 조건이었는데 이를 무시한 겁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운영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안전요원을 철수하겠다는 요청에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데다 승객 대피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인력 감축은 부적절하다고 국토부는 회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안전요원을 열차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해 900여만 원을 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운영사는 애초 무인 열차로 계획돼 안전요원 인건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고 역사 내에 안전요원이 있어 비상 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리가 1km가 안 돼요. 그래서 양쪽 역에 가까운 쪽에서 가면은 한 5분 이내로 정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일 경우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일 만에 전면 운행 중지된 사고도 발생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운행을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만여 명이 이용하는 우이 신설선. 오늘도 철도 안전법을 어긴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요즘 경북 동해안에선 겨울철 별미 과메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급한 대로 포항시는 국내 체류 비자 만료를 앞둔 결혼 이민자 가족의 일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해안덕장에 꽁치 과메기가 내걸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하며 쫀득한 겨울철 별미로 탄생하게 됩니다. 과메기 생산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일손이 크게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건조 작업을 도맡아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력은 사실상 포기 상태고 외국 인력만 가능한데 인력 노동력 확보가 안 돼요. 고심 끝에 포항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족들의 일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허가를 받아 비자 만료를 앞둔 외국인 가족을 최대 5달 동안 과메기 덕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덕분에 가족과 더 함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습니다. Qua đây thăm con với thăm cháu đó, rồi bây giờ dịch bệnh rồi được đi làm trong lòng vui lắm, mừng lắm. 포항시가 선발한 외국인 73명은 내년 3월까지 과메기 손질이나 건조, 포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계절 근로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 과메기를 이제 건조하는데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편의를 위해 취업 기간엔 통역사도 파견됩니다.
KBS 뉴스 류지은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양식 사료는 치역가루를 원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가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곤충을 배합한 넙치용 사료를 개발해서 보급에 나섰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지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곤충으로 알려진 파리목, 동해 등의 유충입니다. 절반이 단백질인데다 불포화 지방산이 17%, 항균 물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산 자원이 줄어 치어 가루로 만든 사료값이 오르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동해 등의 유충을 배합한 넙치용 양식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사료 원료 중에서 곤충을 저희들이 주로 타겟팅을 한 이유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육 실험 결과 곤충 배합 사료를 먹은 넙치의 성장률이 26%나 빨랐고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생존율도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면역 강화 성분인 라우릭산이 30배 높게 검출됐고 지방 함량도 2배 늘었습니다. 곤충 배합 사료를 한 2년 키워봤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성장도 좀 빠르고 어병에도 좀 강하고 일단 살이 통통히 잘 올라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관련 특허 출원과 현장 실험을 마치고 6개 사료 회사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또 2022년까지 곤충 배합 사료를 적용한 양식 품종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넙치뿐만 아니라 강도다리, 무지개 송어 등 다양한 양식 어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사료 원료인 치어 가루는 지금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0%만 곤충 원료로 바꿔도 수입 대체 효과가 연간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이 많이 차가워져서 운전대를 잡을 때 손시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운전 중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방화대교 이후까지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큰 정체며 개화동길도 통행량이 많은 가운데 김포공항 방향 개화교 부근 평균 속도 20-30km를 넘지 못할 정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안 쪽으로 원릉교 이전부터 종암분기점 부근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으며 성산로 금화터널 방향 모래내고가 부근부터 연세대 정문 지날 때까지 평상시 이맘때보다 다소 긴 구간 지체와 정체입니다. 응봉로 응봉교 끝자락부터 성수대교 이전까지 간간히 더딘 흐름 보일 때 있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성수대교 모습 양방향 모두 한산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성산대교 남단 부근 도로 표지판 보수 작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며 강변북로 한강대교 부근 시설물 정비 작업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매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로 후보 공천을 사실상 결정한 데 이어 관련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공천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약속 위반과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5달가량 남았지만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재보선 전국이 조기에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해 당원 투표의 공천 찬성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의 적용을 당원 투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헌 개정으로 공천 결정은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폐기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투표 찬성률이 당규 규정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은 정식 투표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연일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이자 피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공격했습니다. 2015년 당헌 도입 때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보다 후보 공천이라는 신뢰를 택한 민주당의 결정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공천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장기간 행정 공백과 막대한 선거 비용을 초래하는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책임을 당 내부 규정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갑자기 계절이 겨울로 향한 듯 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저는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까지 하고 나왔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고요.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오늘 아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도 중부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쌀쌀한 아침이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집으로 전해드린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